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자산을 스스로에게 빼앗았습니다. 8년 뒤 푸틴의 생각은 한동안 옳았습니다. 그는 크림반도에 흑해 함대와 막대한 군사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네, 그 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위협이었지만 우크라이나가 점차 그 위협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크림반도는 푸틴에게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합병 영토 방어에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곳에서 대규모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과 며칠 전에도 공격했던 크림반도의 한 기지에서 다시 한번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으며 러시아는 그곳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12월 20일 디펜스 블로그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이 며칠 만에 크림반도 벨벡 공군 기지를 두 번째로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으로 기지의 주요 방공 시스템과 러시아 S-400 전투기 사격에 필요한 일부 레이더 시스템이 파괴됐습니다. 이제 안전한 항로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레이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벨벡을 반복적으로 타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BU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12월 20일 러시아가 방어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 작전에 모두 사용하는 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습니다. SBU는 텔레그램에서 알파 특수작전센터에 장거리 드론이 크림반도 벨벡 군 비행장에서 러시아 Su-27 전투기 2대를 타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BU는 그 Su-27 전투기 중 한 대가 벨벡 비행장의 유도로에 전투 임무를 위한 완전 무장 상태로 있었으며 이는 전투 작전을 위해 이륙 준비 중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전투기 위치가 언급되지 않아 경납고에 있었는지 비행장에 노출됐는지 불확실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Su-27 2대가 우크라이나 보안국 드론으로 불타자네가 됐습니다. SBU는 텔레그램에서 해당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곧 더 많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를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BU가 크림반도 주요 군사 비행장을 타격해 적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며 이 지역의 군사적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SBU는 밝혔습니다. 비록 이 전투기들이 러시아 공군에서 가장 오래된 기종 중 하나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2대의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Su-27 전투기는 여전히 운용 중이며 과거 우크라이나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디펜스 블로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여전히 이 전투기들을 크림반도와 흑해 순찰, 크림반도 및 남부 지역 방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지역을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으로 점점 더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미 레코그니션이 이 전투기 프로필에서 언급했듯이 Su-27은 조종사들이 접근하는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도 공격 위협으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명중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면 Su-27은 100kg에서 500kg, 즉 220파운드급에서 1102파운드에 이르는 중형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크림반도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목표물 상공을 직접 비행하는 전통적인 폭격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공격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글라이드 폭탄은 일반 무유도 폭탄에 윙킷을 달아 반정밀 장거리 무기로 만든 것입니다. 글라이드 폭탄은 무겁고 강력하며 2024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도시와 인프라를 파괴해왔습니다. BBC는 러시아가 이 강력한 폭탄 사용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작 키트 비용은 2만 3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개조하고 있는 멍청이 폭탄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무서운 공중 위협이 Su-27에 장착되는 폭탄들입니다. 이 매체는 약 200kg의 폭약이 들어있는 500kg짜리 폭탄인 FAP-500을 강조합니다. Su-27은 이런 종류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벨벡 기지에서 Su-27 전투기로 흑해 상공에서 우크라이나의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과 방어가 결합되어 Su-27은 쓸모없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비록 소련시대 항공 플랫폼이지만 이 전투기는 러시아 무기고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기종 중 하나입니다. 이 전투기 격추는 우크라이나의 큰 성과입니다. 2대를 격추시키는 것은 더 좋습니다. 격추된 Su-27 2대가 러시아의 크림 방어력과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UAE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근 크림반도에서 입은 손실에는 막대한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그 금액은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정확히는 7천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경제 위기 직전에 러시아가 잃고 싶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희 영상에서 러시아가 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 있는 이유와 재정 문제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 러시아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반기지 않습니다. 특히 SU-27과 같은 노후 항공 플랫폼이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11월 국산 상업용 항공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방 제재로 필요한 부품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제재로 러시아 군용 항공 분야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아도 수-27은 오래된 기체라 러시아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리용 교체 부품을 찾는 것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파괴한 전투기들이 설령 수리가 가능해도 이는 러시아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푸틴이 수-27 전투기를 교체하려면 더 현대적이고 비싼 기체를 배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복적인 드론 공격에 취약함이 이미 드러난 기지입니다. 유나이티드 44 언론은 수-27 전투기 2대 격추만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러시아 크림반도 참사 보도에서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드론이 벨벡 공군 기지 관제탑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그 기지의 다른 항공기에도 나쁜 소식입니다. 관제탑은 항공기 비행 작전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관제탑을 잃으면 우크라이나가 격추한 수-27 2대뿐 아니라 다른 러시아 전투기들도 일시적으로 운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벨벡 기지에서 항공기를 잃은 데 이어 이번 손실로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SBU의 벨벡 공격은 며칠 사이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12월 18일에 매우 효과적으로 일어났습니다. SBU는 12월 18일 텔레그램에서 이 공항에서 자사의 드론이 수억 달러 상당 러시아 장비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SBU 레이디오 2대, S400 트라이엄프 92, N6 레이더 1대 판치르, SE 방공 시스템 1대, 미그 31 항공기 1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표적 목록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최근 수호이 27 2대를 격추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우크라이나는 기지 방공망을 제한하려고 레이더와 판치르 SI를 먼저 파괴했습니다. YG 31의 손실도 중요한데 러시아는 이 전투기를 방공 임무에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벨벡은 우크라이나에 노출된 표적이 되었으니 러시아는 그곳의 귀중한 자산을 신속히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벨벡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탈 때까지 반복 공격할 수 있습니다. 벨벡의 상황은 크림반도에서 진행 중인 더 큰 작전의 일부입니다. 이 작전으로 크림반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핵심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의 명확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SBU가 12월 20일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크림반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점입니다. 이런 공격들은 푸틴의 10년 넘은 크림반도 지배력을 점차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르몽드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공격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미사일과 드론이 크림반도 상공으로 거의 매일 밤 날아간다고 그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첫 F-16 전투기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려면 몇 달 더 걸리며 첫 전투기는 2024년 8월 인도 예정이었습니다. 르몽드는 우크라이나가 F-16 도입 전 러시아 크림반도 방어를 약화하려 한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F-16 등 전투기를 쓰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아마도 흑해 상공을 비행하면 격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4년 우크라이나가 반도를 계속 공격한 데에는 추가 이유도 있었습니다. 르몽드지는 크림반도가 남부 전선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 물류 거점이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구조물 손상으로 적재 중량 제한에도 철도 수송대는 케르치 다리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송되고 있습니다. 여러 셔틀이 아조프 해를 건너 동쪽 항구에서 모스크바 군대에 보급 중입니다. SBU의 발언을 다시 떠올려보세요. 이 조직은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자신들이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위협일 뿐만 아니라 물류 허브 역할도 하는 이 반도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강력하고 자주 타격을 받아야 합니다. 후방 깊숙한 곳에서 최근 몇 달 동안 평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작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GSI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크림반도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렛대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는 여전히 도네츠크 지역으로 더 깊이 진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 지역을 자신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왔습니다. 전선이 매우 느리게 변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자원을 집중할 여유가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영토를 잃고 있다고 주장할 때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군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GSI가 언급했듯이 크림반도는 재정적 문제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늘수록 러시아 관광객 방문이 줄어듭니다. 러시아는 2021년 크림반도에 연간 600만 8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논란이 있습니다. 프로모트 우크라이나는 승객 이동량이라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점은 수백만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로 인해 크림반도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줄면 소비도 감소합니다. 이미 언급한 이유로 러시아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출처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우선시하는 이유는 영토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불법 합병했고 그 영토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속합니다. SBU가 벨벡 등 기지에서 시작하는 작전은 크림반도 탈환과 영토 보전의 중요성을 입증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미사일만으로 러시아를 반도에서 쫓아낼 수 없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푸틴에게 영향력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BBC는 5월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크림반도 문제에서 우크라이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때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크림반도를 원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11년 전 러시아에 아무 저항 없이 넘겨질 때 싸우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발언은 당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2014년 침공에 대응할 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침공 때와는 다른 반응이었죠. 젤렌스키가 평화협상 차원에서 크림반도를 넘길 의향이 있었다 해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BBC가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 헌법 제2조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전체 영토에 미치며 현재 국경 내 영토는 분할할 수 없고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지만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법적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럴 의도도 없으며 이 점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중시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영토임을 명시하고 방어를 요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제에 맞서 반도를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0년간 우크라이나의 방어 시설을 지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오판과 적을 과소평가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크림반도는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주장대로 크림반도를 영토화하려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었습니다. 푸틴이 2021년 5월 침공 전에도 알자지라는 크렘린이 이 반도 러시아화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370억 달러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 건설에 사용되었고 이 투자로 병원, 고속도로, 송전선, 발전소 등도 모두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 합병 대응으로 러시아 기업들에 부과된 제재는 이들에게 수백억 달러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침공 전후로 크림반도에 보낸 군사 장비 비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SBU가 수-27 2대를 파괴해 러시아가 7천만 달러 손실을 봤지만 이는 크림반도에서 파괴된 장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12월 18일 벨벡 공습은 러시아에 수억 달러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은 크림반도 군사 인프라에 대한 두 번의 공격입니다. 수십, 어쩌면 수백 번의 공격으로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잃었습니다. 관광 손실에 더해 그리고 사라진 모든 돈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 위협으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지 못합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였던 땅이 이제는 엄청난 약점으로 전락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푸틴에게 말이죠. 러시아가 군사 장비를 크림반도로 옮긴 상황은 2024년 6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디펜스 엑스프레스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방어를 위해 허둥지둥 움직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공격으로 방어 체계의 미비가 드러났고
2024년 6월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S-300, S-400 방공 시스템의 핵심 레이더 등이 파괴돼 추가 기반 시설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벨백에서 우리는 먼저 레이더를 제거하고 전투기를 타격하는 걸 봤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런 공격이 푸틴을 진퇴양난에 빠뜨린다고 설명합니다. 러시아가 시스템을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속적인 소모전은 러시아가 다른 지역의 장비를 끌어다 써야 할 상황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가 여전히 방공망 밀도 유지를 원한다고 전합니다. 또는 러시아는 능력 저하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배치된 자국 군대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크림반도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크림반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방어력을 빼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대부분의 경우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크림반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조금씩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스템을 빠르게 교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러시아가 파괴된 레이더를 작동하는 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벨백 기지는 추가 공격에 대비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Su-27 전투기 2대가 운용 불가입니다. 뉴 이스턴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크림 본토 외에도 성공을 거뒀다고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흑해함대 33척을 크림반도에서 격파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함정들이 철수하면서 크림반도 내 러시아 군사력이 더 약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상보다 지상 목표물 타격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푸틴이 전쟁 초반 적들에게 큰 골칫거리라 여겼던 그 함대입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푸틴의 시도 관점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뉴 이스턴 유럽에 따르면 최대 16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대신 크림반도에 주둔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방공 시스템과 다른 군사 장비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푸틴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될 수 있도록 군인과 같은 자원에 막대한 돈을 써야 합니다. 수십억 달러가 우크라이나 점령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러시아 군대에 쓰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부 작전 기지였던 곳이 이제 러시아의 공격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자원 소모적 방어 임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딜레마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푸틴은 크림반도를 지킬 여유도 잃을 여유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000번 베어 죽이기 전략을 통해 이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으로 크림반도를 활용해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12월 12일 Su-27 전투기 2대였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더 많은 전투기, 레이더, 방공 시스템, 병력이 격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SBU의 12월 18일 벨백 공격을 여러 번 언급했으며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공격과 곧 있을 두 번째 공격 예측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작전 소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